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인터넷 강의,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올렸어야 했는데요. 하루 늦었는데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아무튼 날아가지 않으니까 좀 늦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 1시 16분.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뭐 다른 얘기, 군더더기 있는 얘기는 싹 많이 빼고요. 눈이 노안이라서 이렇게 아예 벗는 게 낫겠다. 어떤가요? 어제 머리 깎았거든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 스무스하게 뭐 발라준다고 해가지고 굳어진 상태에서 다시 필려 하다가 또 이렇게 접으니까 머리도 약간 엉망인데, 첫 번째 이명백 교수님 그 텍스트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 이명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천위원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신 임명백 선생님 나름의 이제 민주주의의 정의, 민주주의의 구성 요건,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사전에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안 들으실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퀴즈에 대한 답을 하면서 출석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그 퀴즈를 하나 낼 거거든요. 그 퀴즈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좀 해주시는 걸로 출석하는 걸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명백 선생님은 고전적인 민주주의, 뭐 다수결, 데모크라시, 뭐 아니면 제도적인 것들, 뭐 그 삼권 분립과 삼권 견제, 뭐 그런 얘기를 쓰셨을 것 같고요. 민주주의 핵심 기능은 이제 이렇게 시대적 변화 및 다수와 소수가 이제 교체될 수 있는, 다수가 뒤에 존 스튜어트 밀도 나오는데, 다수가 에러가 있을 때 다시 소수가 이제 세져가지고 다수가 돼서 교체가 일어나면은 이제 교정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기능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막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선관위의 부실 문제 때문에. 선관위 부정인가 부정선거, 선관위의 부패가 원인인가 아니면 부정선거인가. 여기 또 이제 제 썰이 들어가 버리네. 결국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중에서 한 파트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에도 1960년에 미일 안보 조약 개정안을 해왔어요. 60년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후에 안보 조약을 만들었거든요. 1950년대 초에. 근데 그 조약을 바꿔야 돼요.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 다시 미국의 패권에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이 결정하고 싶고, 미국이 또 그 다시 조약을 맺어놓으면 일본이 미국의 하위 구조로 들어가서 전쟁에 말려들 염려가 있다. 약간 이제 복잡한데, 그 평화 사상과 내셔널리즘 겹쳐가지고 매일 안보 투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구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공통의 구호.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안보 조약 개정 반대였어요. 안보 조약 개정 반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민주주의 완성,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 내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미크로하게 문제를 범위를 좁혀 놓는 거하고 막연하게 던져 놓는 거하고 어떤 게 해결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안보 조약 개정 반대가 민주주의 안보 조약 개정을 해가지고 일본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안보 조약 개정 반대는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상화된 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개념으로 갔을 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지 몰라요. 근데 그 데모의 핵심적인 요인이 빠져버린 거야. 키워드가. 근데 처음에는 안보조약 개정 반대로 가다가 나중에 민주주의 수호로 가니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지금도 한 10년마다 자동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에는 상호 안보 조약 및 행정 협정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투쟁의 대상이 자민당이었는데 자민당이 오히려 선거 끝나고 더 많이 다수당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선관위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을 친 거가 명확한데 이제 부정선거론도 이제 지속적으로 윤석열조차도 부정선거론을 들먹이면서 황교안도 그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선관위의 문제로 볼 것인가 여기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관위의 문제를 보면은 선관위는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선관위는 고칠 수 있어요. 선관위를 고치는 거에 있어서는 여야 불문 그리고 이거 여러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외대도 그렇고 다 일어난 것 같은데 다 고칠 수 있어요. 선관위 체제를. 이제 궁극적인 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선관위의 구성에 대해서 대부분은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장도 항상 판사.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거는 행정부가 아니고 오히려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근데 거의 선거 때만 일하지 평시 때는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 같은 것도 행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니까. 그다음에 예산 따는 것도 자기들이 제대로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의 문제는 이제 부정선거론의 문제로 보면 그런 여지도 있죠. 부정선거에 아까 민주주의하고 이제 안보투쟁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선거의 큰 틀 내에서 이 선관위의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부정선거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뉘잖아요. 보니까 파벌이 지속해서 부정선거론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부정선거론이 실제로 있다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찾지 않고 막연한 자기의 정적에게 돌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모이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대진전이라고 비판하고 내부 섹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근데 선관위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좌든 우든 우리나라의 사회 좌우의 스펙트럼 구별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쨌거나 좌우의 구별을 떠나서 모두가 찬성하잖아요.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선관위원 구성이 9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 대법관 중에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한 명이 선관위원장을 해요. 예. 네, 그래서 9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선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판사예요. 판사 출신들. 근데 이 아래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실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선거용지 만들 때도 이 사람의 전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선에서 그러고 위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야 이거만 찍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총장이.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은 뭐 한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 왜 그걸 그 전결 사항이냐? 용지 찍어냈는데 예산도 다 확보돼가지고 110%로 확보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서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구조주의 얘기도 했는데 모든 걸 구조의 탓으로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가면 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다음에 뭐 저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거죠. 서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명박 교수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때는 뭐 전쟁이거나 아니면 린치죠.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고, 그다음에 히틀러가 한 짓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전체주의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털리테어리언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분이 바로 이 한나 아렌트 이분이세요. 전체주의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업 중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히틀러가 있으면 히틀러 아래 수없는 비밀기관이 있는 거야. 우리도 국정원 있고 방첩사 있고 수없는 비밀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견제시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작동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 서로 죽고 죽여. 끊임없는 테러로, 그러니까 독일어로 테러라고 그러나? 테러라고 그러나? 끊임없는 테러가 일어나서 결코 사회가 안정되지 않는, 오히려 그 견제와 테러 속에서 사회가 굴러가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스탈린과 히틀러예요. 이 책은 이제 그 책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거는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친구가 필요하다. 서로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 논쟁, 차이가 다른 거는 서로 얘기하자. 다원성,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자. 정치적 합의의 가능성.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는 민주주의와 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일 간의 안보조약 개정 반대, 무산시키는 거. 이 지점에서 그것이 서로 양자가 합의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지점에서 가능했었겠는가. 근데 민주주의와 안보조약 개정 반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안보조약 개정 반대를 플래카드로 내거려 한다는 입장에서 썼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론자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아까 선거와 부정선거와 선거안의 문제와 그 입장에서는 저는 선거안이 부정론에 싣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뭐 수많은 개표소, 근데 이제 부정이라는 개념을 확대하면 다 선거안이 문제도 부정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싸움의 방법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선거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모두나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요. 아마 고쳐질 것이고, 헌법을 개정한다면 손봐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기관끼리도 서로 독립성을 가져야지. 뭐 사법부가 통제하는 선관위니까 그냥 가서 꽃보지 가서 뭐 돈 많이 받고 대법원장으로도 받고 선관위원장으로도 받고 돈도 받으면서 명예직이면서 뭐 할 일은 별로 없고. 이 한나 아렌트가 바로 그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정치학적인 게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 파트가 가장 저하고 전공적으로 많은, 물론 사상 분야, 구조주의 그런 부분도 좀 저랑 많이 저의 3분의 1 점하는 것 같고, 여기도 저의 3분의 1을 점하는 것 같은데, 제 전공 적합성. 데이비드 이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분인데,
원래 정치의 개념 뭐냐? 가치에 권위 있는 배분이다. 이제 권위가 권력일 수도 있는 거죠. 독재, 쿠데타. 예, 그렇게 해서 가치가 배분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게 좋은 말이 있는 거 아니고 좋은 말이 들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면 가장 제국주의가 활발한 시대에 유럽은 민주주의가 발달했잖아요.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였고, 우리도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독재하고, 또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걸로 선거를 통해서 자기를 독재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또 거듭 강조하지만 독일의 나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헌법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졌던 시대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거든요. 그 히틀러가 나오기 직전에. 물론 혼란스러웠지만 헌법 자체는 최고였는데, 그 민주적인 헌법 하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총수가 된 나치가 히틀러가 정권 통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가 탄생한 거야. 민주주의가 독재를 만들어줬어.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 폭력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저항으로 물리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칼 슈미트라고 좀 말이 헷갈린 것 같은데, 칼 슈미트란 말은 슈미트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결국 뭐 이 사람의 말의 해석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어떤 권력이든 그 실증적인 권력에 대해서 승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나치 독일의 이데올로기에 나중에는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히틀러하고 일종 첫 번째는 협조한 것이고, 재밌는 거는 나치 독일의 그 독재와 그 인종주의 협력한 게 카톨릭이에요. 독일 카톨릭.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존 스튜어트 밀이 나왔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소수도 언젠가는 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수도 소수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사실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보면은 뭐 미국도 그러고, 미국의 명망과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잡잖아. 일본 같은 경우도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쳐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여야당 교체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 이제 여기서 존 스튜어트 밀은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라, 그거는 다른 텍스트에서 나오는 거 같고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왜 메리쿠스 울스턴크래프트를 뭐로 지원하느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1800년대 했느냐? 그럼 1800년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성에 대해서는 차별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 차별의 원흉이 장자크 루스입니다. 장자크 루스는 공산주의의 원조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사상가이지만,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영국인 여성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지금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파리에 온 미국 기자하고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자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그 원조로 일컫는 사람이 바로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예. 여성이 여성성을 가지고 남자하고 다르지만 남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남자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예. 여기서 근데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퀴즈! 제 수업을 들었는지 돌발 퀴즈가 여기 하겠는데요. 여자력을 간단하게 댓글에 써주세요. 여자력을 간단하게 댓글에 써주세요. 여자력이란 뭐냐면 제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여성이 섹슈얼한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화장, 미용 그 모든 거에서 남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화장이며 아름다움이며. 그러니까 우스턴 크래프트는 약간 그 여성성, 그러니까 모성적인 거에만 갖추고 그런 거지만 뭐 여기서 말하는 여자력, 이건 일본에서 온 언어인데요. 여성이 자기의 성적인 모든 매력들을 발휘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나 신자유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롭게 시장 속에서 나의 경쟁력을 갖춰가야 된다는 게 여자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형이건 뭐 미용이건 헤어스타일이건 복장이건 그러니까 모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여성성을 가꾸고 어필하고 그런 자유가 여자의 힘이다. 여자가 갖고 있는 진짜 힘이다. 이제 한일 간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한남 인력 커플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여자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일본 여성에 대한 그 판타지 같은 거. 서로 판타지를 가지고 있겠죠. 여자답다. 그러나 이제 올해 그걸 꾸준하게 갖고 가기는 힘든 거고 같이 늙어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좀 시대가 흘러봐야 그 지금의 현상들이 어떤 결과로 발휘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멘트란에 여자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는 게 여러분의 출석입니다. 이름은 자동으로 나올 테니까. 예, 이거는 아까 얘기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은 소수.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내 의견이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의 의견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갈릴레오, 만유인력, 지구가 돈다. 그것도 있잖아요. 소수 의견이었을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뿐이었나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진실로 밝혀졌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 뭐 우리 공학도니까 막 그런 얘기가 뜨더라고요. 어느 중동의 어느 나라에선가 이렇게 막 파다가 석유 채취하다가 품어져 나오는데 이거를 제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 기술자들이 거기다 소금을 갖다 부었대더라고. 그러면 소금하고 석유가 만나면 결정체가 만들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품어져 나오는 걸 막은 다음에 공사를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했다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하는 연구실의 현장에서도 이런 여러분의 의견의 문제가 나중에 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의외로 세계적으로 그 의견이 퍼지면 뭐 학부생이든 뭐 대학원 석사든 박사든 간에 이게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가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 즐기는 매체니까 이렇게 파급성이 더 큰 점도 있지만 그거를 뭐 만약에 뭐 다른 잡지나 그런 데다 여러분이 꾸준히 써가지고 이제 또 지도교수한테 알려가지고 지도교수가 오 이거 대단하다 해가지고 또 알리면은 이제 뭐 널리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고요. 페미니즘이나 그 여성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식 교수님인데요. 예, 이분이에요. 작년 말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서경식,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셔요. 삼형제 제일교포. 저는 동포란 말, 교포란 말은 약간 나쁜 뉘앙스가 있대요. 제일 동포라고 하는 말.
말을 쓰고 싶은데, 형님인 서승은 박정희 때, 유신 때 박정희에 저항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항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불고문을 당했나봐. 아니, 무지하게 고문을 당해가지고 한 뭐 거의 10년은 감옥에 살았어요. 서승, 서경식, 한 사람을 모르겠네. 서준식인가? 이렇게 3명인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참 좋은 제공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에 내셔널즘,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셔널즘 비판에 대해서 썼고요. 예, 근데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입각해야 될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우리 글로컬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글로컬이란 말을. 근데 로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로컬이 필요하긴 하지만 얽매이지 말고 글로벌에 더 포인트를 줘야 로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배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타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 이빨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또 죄송하네.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 중동의 사람들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든 한국에 있는 나든 누구든 간에 내가 우연히 한국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야지, 필연성으로 이 대한민국 국가가 나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약간 좀 단절시키고 생각해보자. 그럼 세계도 객관화해 보일 테고, 실제로는 사실 힘들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지속적인 공격도 그렇고, 미국의 그 끊임없는 전쟁도 그렇고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문제를 보려면은 뭐 약간 이상론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다 이산, 디아스포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의 그 흩어짐에서 나온 건데, 우리 제일교포들도 제국주의 시대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건너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된 거죠. 디아스포라 돼서 고려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중국 지방에 우리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일컬어진 우리 민족이 사는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도 가서 사탕수박하고, 그 다음에 저쪽 미국 본토에 가서 한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한국 국민으로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현지인으로서만 살 것인가. 그러나 자기가 현재 어느 한 사회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를 외부화해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혹시 이 얘기하고 비슷한 사람 누군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그걸 쓰고 나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이죠. 땅을 뺏긴 그 사람이 미국을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다음에 에드워드 사이드도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곳은 낯선 곳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어느 하나의 국가에 내가 정신적으로 몰입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나는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내셔널리즘에 대한 각성. 그래서 내셔널리즘은 뭘까요? 근데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어 쓰니까 한국 사람이야. 한국 국적이니까 한국 사람이야. 내 몸은 온통 한국 덩어리야. 뭘까요?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정의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우리 한국인 몇 명 만나나요? 몇 명 만나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생부터 사까지 혹은 저의 생부터 사까지 한국 사람 몇 명 만날 거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뭐 내적으로는 싸우더라도 한국인이라고 하는 공통된 의식이 있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더라? 그 사람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이거를 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앞세우면 전쟁이 되는 것이고, 다른 내셔널리즘을 품어 안으면은 제가 얘기했던 공생과 상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내셔널리즘을 똥돌이 뭉쳐가지고 상대를 배척하면 전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 모두도 유대인처럼, 그리고 우리 서경식 선생님처럼 이산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뭐 어떤 점에서 아무리 뭐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로컬적인 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로컬적인 거를 글로벌에 비추어서 항상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제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 이제 수업은 마쳤고요. 퀴즈 아까 중간에 올렸는데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 혹은 내용으로 이렇게 어떤 형식이든 괜찮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든 느낌이든 뭐든 간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걸로 댓글에다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따라줘서 거듭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시간 때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1, 2, 3교시는 몇 시요? 10시? 10시. 4, 5, 6교시는 12시. 예.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